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역 군간부로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가 심장을 부여잡고 눈앞에서 쓰러졌지만 30년직이었던 공장장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했는데 유족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내일 옷장에서 겨울 옷을 꺼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8중 추돌 사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무면허 상태의 20대 여성 소행으로 밝혀졌죠. 지금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자, 면허가 있었다가 취소된 게 아니라 한 번도 면허를 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 하라는 엄마의 권유를 물리치고 엄마 차 몰았다고 하는데, 야, 아무튼 이 난리통에 자 몸을 날려서 운전석 문을 열고 지금 저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저 남성분, 정말 용감하고 장하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라스베가스의 사반가족입니다. 세 자매가 모두 왕팬이에요 하신 정윤희님. 자, 사반은 새벽 근무 시간에 동반자입니다 하신 박선주님. 임신 12주차 워킹맘입니다. 출근길에 임산부 보호석에 앉은 적이 없어요. 다들 왜 임신하고 쏘다녀? 뭐 이런 얘기만 할 뿐 유유 하신 문나은님. 우리 엄마 김명심 여사 힘겨운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꼭 이겨내시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신 박소향님. 자, 지난 1일 오후 2시 공항철도에서 잠결에 맥주캔 거꾸로 집어서 콸콸 쏟아내고는 계양역에서 튄 아저씨 너 정신 차려 하신 이혜민님. 자, 전철문 열리고 바람 들어올 때 발냄새도 확 족 집어넣어 하신 한금옥님, 알래스카의 오윤숙님, 변인숙님, 곽은영님, 권병규님, 이성보님, 김주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와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율희, 더는 안 참는다. 자, 가수 유리 씨가 전 남편인 그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씨와 이혼 사유를 전 남편의 그 유흥업소 출입이었다 하면서 녹취록 공개한 바 있었죠. 자, 이혼 당시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친부인 최민환 씨가 가지고 갔고, 이 점이 이혼 그리고 그 이후 유리 씨가 입길에 올랐던 대목이기도 했는데, 소송에 나섰다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지난해 이혼할 당시에 뭐 위자료라든가 재산분할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뭐 드물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혼할 때는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좀 극도로 좀 갈등이 고조된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을 안정하고 자기들끼리 일단 이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말로 생활을 하고 생활인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특히 이 사건에서 이제 양육권이 중요시되고 있고, 당시에는 잠정적으로 최민환 씨가 아이들을 키우되 유리 씨가 이제 생활이 안정되면 또 이 유리 씨가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유리 씨의 주장은 그때 당시에 최민환 씨가 한꺼번에 5천만 원 더하기 월 200만 원 가량을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조건이 너무나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부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양육비와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진 게 있고 양쪽의 배우자들의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쿵짝쿵짝 광란의 버스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버스 아닙니다. 쿵짝쿵짝 쿵짜라작짜. 자, 질펀하게 저렇게 춤판이 벌어졌는데요. 급기야 너도 일어나서 춤추자 하면서 앉아있던 사람 팔을 잡아 끌고 일으켜서 기어이 폭도 한가운데로 신났어. 자, 아무튼 저렇게 버스는 순식간에 콜라텍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효도관광 버스냐고요?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교직원 워크숍 버스. 고로 저 사람들은 선생님들.
야, 이거 거의 뭐 90년대까지는 고속버스 뭐 춘판 뭐 추태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짓을 그것도 선생님들이 네, 제보자는 교사고요. 경상남도 거창군의 한 사학재단 소속 그 사립학교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건 이 교직원 워크숍 중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 재단에는 학교 3개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들은 뭐 워크숍이나 야유회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통로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또 술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술을 강요한다고 하고요. 그러다가도 톨게이트나 도심에 들어가면은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맨다고 합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지만 이 재단 분위기가 워낙 폐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강요를 하면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보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뭐 어디까지나 뭐 제보자의 주장을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저렇게 버젓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실제로 교육청 신고까지 진행이 됐다고요? 제보자 이 영상을 갖고 교육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입니다. 신고를 했고 최근 감사실로 이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요? 지금 계속하지만 저 모습 1990년, 80년 모습이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교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야, 이 사학 재단의 어떤 문화일 가능성도 있고요. 제보자 주장이긴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는 것 아니면 선생님 떠나가지고 예. 요즘 저렇게 춤추는 사람 잘 없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가다 급정거를 한다. 다 다쳐요. 그러니까 크게. 그래서 안 하죠. 그렇지만 아마 사학재단의 문화일 수 있다라고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고쳐질까 또 의문스럽다라고 얘기를 아이고 하고 바가지 있습니다. 뒤집어 썼네 지금. 큰일, 저 사람은 정말 즐기네요, 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 위반이잖아요. 이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물론 저 중에는 말이죠. 진짜 본인이 즐겨서 하는 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뭐 억지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자, 본인들도 급정거하면 다쳐. 그리고 이 버스 기사님, 이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거 시끄럽잖아, 저거. 저도 지금 보면서 이게 지금 최근에 찍힌 영상이 맞느냐 고민스러울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래요. 이게 폐쇄된 조직이고 뭐 위쪽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았을 때 따르기 힘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저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면 누군가 나서서 선생님들께서도 목소리를 좀 모아서 이걸 바꾸려는 노력도 해주시는 게 그래야 뭐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뭔가 나쁜 것들이 어떤 지시가 있다거나 할 때 그냥 관행이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좀 면이 더 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떳떳한 스승님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가지는 뒤집어 쓰지 마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돈 되는 것만 샥샥샥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폐기물이 잔뜩 쌓인 곳 근처에서 뭔가 유심히 지켜보는 저 남성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아이고 날씨 참 좋다. 자, 그러더니요 괜히 의자에 또 한번 저렇게 앉아보고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폐기물이 쌓인 곳으로 갑니다.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쫙 스캔을 하죠. 띵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눈치 보더니 주변 눈치 살피더니 헛자 하나 들었어. 빨간 상자 하나 들었어. 그리고 옆으로 옮겨.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또 으짜 하는 또 2개 놨어 지금. 자, 그리고 다시 가더니 저걸 가져 말어. 뭔가 좀 2개 들었는데 하나 더 가져면 손이 3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 그래도 갖고 왔어. 자, 마지막으로 또 이거 갈등 때리네. 진짜 2개 들고 3개 겨드랑이에 하나 끼워가지고 3개 기어이 들고 갑니다. 자, 양손 무겁게 총총. 자, 양 변호사님, 글쎄요, 그냥 쓰레기 훔쳐가는 것 치고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데 뭘 들고 갔을까요? 쓰레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 남성이 훔쳐간 물건들 일단 2개의 상자는 공구함들이었던 겁니다. 제보해 주신 분은 욕실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지난 28일에 강원도 횡성에서 저 일을 맡아서 일을 막 시작한 거고요. 욕실 인테리어 하려면 기존에 있던 욕실을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물들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공구함을 같이 두고 있었던데 잠깐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자리를 비웠을 때 저 공구함들을 골라서 가져갔는데 저 공구함들이 하나는 타일 자재 공구고요. 또 욕실 정리하는 데 쓰는 공구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대기처럼 보이는데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요. 예. 저것도 시멘트 섞는 데 쓰는 도구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가져간 남성이
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야 진짜 저기서 뭐가 진짜 그렇죠. 뭐 돈이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 노리고 있다 가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게 한 4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인테리어 일하는 분이 공구함이 없으면 그날 일은 공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보하신 분 말씀에 따르면 이날 철거 작업 후에 방수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뭐 공구가 다 사라졌으니까 방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3일로 예정했던 공사가 5일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5일이 걸리면은 인건비가 더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구함도 손해를 보았지만 인건비까지 해서 결국에는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유, 뭐 저런 걸 또 저렇게 훔쳐가.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정말 모르고 한 일일까? 야, 중고거래 마켓, 그냥 얘기할게요. 당근에 올라온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드럼 세탁기 17kg짜리 건조기농도 있습니다. 자, 이사관계로 팔아요. 자, 하면서 딱히 자, 세탁기 사진을 딱 보니까 허걱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세탁기 지금 버튼 쪽에 저게 다이얼 쪽에 그냥 다 비쳐. 자, 그 와중에 또 여기 드럼 세탁기 입구 쪽을 보니까 또 거울에 또 다 비쳐. 몸 구석구석 다 비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거 실수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0% 고의입니다. 실수로 저걸 올리면 확인하다가 삭제를 하거나 그거를 올리질 않지요.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거를 올렸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보이고 이거를 지금 제보한 사람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세탁기 중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예약이라고 표식이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성이 산다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다. 또 여성분이 봉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거래 후기도 좋다고 해요. 거래 후기가 아주 뭐 잘 팔리고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남성이 이 혹시나 뭐 판매하는 사람이 노출증 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렸다고 하고요. 만약 아니라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야죠. 더러워요. 예, 저 좀 잡아주실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블러를 쳐놔가지고 저게 뭔 사진이야 하실 수 있는데 그 드럼 세탁기를 찍는다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가 이걸 좀 죄송합니다만 재연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거를 찍은 거예요. 여기 다 비칠 거 아니야, 양 변호사님. 아니,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세탁기에 다 자기옷을 다 넣고 세탁을 시작한 상황에서 혹시 그랬나 사진을 보다. 찍은 걸까요? 아니 저거는 저는 속옷까지 절대로 다 집어넣고 찍었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거 뭔가 다른 거 찾아보세요. 찜찜해서라도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혹시나 주의가 산만하거나 노출증 환자가 나잖아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기부천사 남자친구. 와, 진짜 이거 좀 이번 사연 좀 주목해 주시죠.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착해도 너무 착한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전 2년 전에 친구 소개로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착한 인성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남들은 놀기 바쁜 주말에 짬을 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식당에 가면 직원들한테 늘 친절하게 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할머니들께서 전단지를 주시면 그걸 다 받아서 가방이 가득 찰 정도입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이런 남자라면 꼭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간간히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번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인 만큼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런데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돈을 아끼는 거예요. 카페에 가면 항상 스무디에 디저트도 주문을 했는데 제일 저렴한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출퇴근길도 대중교통을 안 타고 몇십 분씩 걸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으로 취업해서 버는 돈들을 의미 있게 쓰고 싶은 마음에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금액이 무려 50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후원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느라 빠듯했던 거고요. 당연히 돈을 모으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저는 30이 되기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게 꿈인데 이렇게는 절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심란해요. 과하다는 걸 알고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남자친구 성격에 과연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선행을 베푸느라 돈이 없는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마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다혜야, 나 지금 좀 많이 당혹스러워. 난 말이야, 남을 도울 때 행복감을 느껴, 살아있음을 느껴. 다혜도 이런 내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다. 비혼하다가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그거 느꼈다면서. 근데 그게 이젠 싫어서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야, 또 어쩜 사랑이 변하니? 네가 반했던 2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똑같은 박지훈이야, 동그라미. 딱 구도가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여친. 야, 박지훈, 내가 지금 너 기부하는 것 자체를 놓고 뭐라는 게 아니잖아. 정도껏 하라고. 너 형편껏. 너가 무슨 가수 김장훈이야? 너 그거 병이야, 병. 야, 아프리카 아이들은 눈에 밟히면서 같이 살 여자친구는 안중에도 없어? 너 나랑 결혼해서 손가락만 빨고 살 거야? 기부도 우리 쓸 거는 남겨놓고 뒤에 하는 거지, X. 양 변호사님. 일단 저는 20대 초반에 제가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남자들, 미혼인 남자들이 돈이 부족할 때는요, 다들 술값 내느라고 돈이 부족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남자친구분은 좋은 성격인 거고요. 그리고 그냥 돈을 이렇게 기부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써가면서 선행하는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꽂혔던 게 이 정기후원을 한다는 건 본인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직장도 금방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듣거든요. 처음이니까 아마 그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돈 처음에는 월급 막 이렇게 들어오면 와, 막 나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술값 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복 받은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저도 이건 행복한 고민 같아요. 네, 저는 이거 그냥 단순히 착해서 문제예요라는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남자친구 본인의 나름대로 가치관이나 신념 또는 이제 종교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고쳐야 되는 뭐 잘못된 습관이라던가 태도가 아니고 사실은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인데 그거를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가 못하게 한다? 이건 여자친구나 남친구나 다시 한번 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양쪽 다 너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여자친구 마음도 이해가 되고 진짜? 그러나 이제 남자친구의 어떤 생활 태도나 이런 것도 전 존경스럽기 때문에 제가 존경스러운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면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고 이런 게 싫으면 못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잘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이 되어서 아기도 낳고 그러면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좋아요. 뭐 이걸 갖고 기부하고 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50만 원, 아마 벌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5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쓸 돈이 없다고 하고 저축할 돈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파악하고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것들을 지금 여자친구가 꺼려하는 거거든요. 뭐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많이 가수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보면 뭐 이렇게 보면 그분도 그게 되니까 이제 하는 거지 이 남자친구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자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커피다 이런 것도 줄여들고 이런 거는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 좋아요. 형편에 맞게 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채팅창의 분위기는 제가 얼핏 봤더니 X가 많네요. 네, 저도 기부 좋은데 본인에게만 착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당장 뭐 결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 오래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꼬맹맘님, 기부도 좋지만 결혼할 생각은 안 하나? 가족은 생각하면서 기부를 해야죠 라고 하셨고요. 이초코님, 저런 사람은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다 빌려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CIHI님,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향옥님 보고 계시죠? 따님 은별이가 서울 중구청의 이 초등학생 오케스트라 중구에서 이 플루티스트를 하고 있대요.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자, 지난 29일 정기 연주회 끝내고 이번 달 말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초청을 받아서 간답니다. 예,
단원들 모두가 정말 코피까지 쏟으면서 준비한 공연이라고 하는데 자,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만큼 꼭 훌륭한 연주, 성공적인 공연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하셨네요. 와우! 예!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중령 진급이 예정된 현역 군 간부로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봅니다. 자, 지난 주말 이 사건 내용 자체 놀라고 또 그 피의자의 직업에 또 놀라고 자,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 이 사건 먼저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46분쯤에 강원도 화천군 북한간 하류 지점인 화천대교에서 다리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잠수부를 동원을 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수색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게 북한에서 유실된 시신인지 또 아니면 훼손된 시신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이 화천 붕어섬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들이 또 발견이 됐고요. 각각 8개의 비닐 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시신은 30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살인 후에 이 시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범인은 지금 잡혔으니까요. 네. 예, 역시나 이제 살인 사건이었고 이 범인 현직 군인. 30대 후반의 남성인데 놀랍게도 현역 군인입니다. 그것도 중령 진급 장교, 중령을 진급한 걸 예정하고 있는 자로서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날 시신 발견되는 그날이 11월 2일이었는데요. 그날 바로 강남구 일원에서 잡혔어요. 잡힐 때 본인이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힌 걸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했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은 피해자의 신원을 DNA 등으로 바로 확인한 다음에 이 비닐 자료 테이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문하고 이 피의자 지문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을 하지 못하고 바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8살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 뭐 그러니까 소령이겠죠. 자, 도대체 이런 엘리트 장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인 걸까요? 오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법인 혹시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랑 관계 어떻게 되나요? 유관사에 하신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범행하고 나서 계속 출근했나요? 피해자 유족한테는 연락하셨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자, 일단 이 사건 원인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의 피해자는 같은 부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피해자는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역 장교고요. 피해자는 10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인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갈등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25일 오후 3시에 근무하던 부대 주차장에서 피의자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말다툼을 벌이고 그때 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이제 피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시신을 옷으로 덮어서 방치했다가 같은 날 9시에 철거 예정이던 공사 현장에서 시신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비닐 자루에 넣어서 북한강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1월 2일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보통 이제 그 제가 전문가분들 말을 뭐 전문가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그랬고 제가 뭐 이런 책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봤을 때도 그렇고 보통 이런 시신을 훼손하는 어떻게 이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많은 이 양 변호사님 범인들이 말이죠 어떤 시신 운반의 편의성 그리고 또 죄적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신에 많이 손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면 공통적으로 그 시신이 남아있는 시신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범죄가 발각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유기를 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야 어떻게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라는 일을 본인 스스로도 나름의 절박함이 저렇게까지 내몬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말다툼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건데요. 피의자는 우발적이었다.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하지만 그 살해 과정 그리고 현장에는 치밀함, 피의자의 치밀함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돌덩이가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제가 그렇게 어떤 절박함 때문에 시순에서는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그 모두가 정도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뭐 이 군인이랑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치밀했어요. 일단 돌덩이는 이 훼손된 시신이 담겨 있던 비닐 안에 이 돌덩이가 들어있었고 그걸 테이프로 묶어서 훼손을 해서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던 게 일단은요.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혈흔을 지우기 위해서 했던 도구들도 본인이 다 직접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떠오르지 않게끔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던 장소가 아까 발견된 곳이 이 철거 예정했던 공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장이 철거돼서 거기 남아있던 흔적들이 또 다 사라질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 그것도 일부러 선택을 했고 그런 도구들 시신 훼손한 도구들 같은 경우는 또 북한강에 유기를 했죠. 그다음에 사건 현장 자체는 경기도 과천이었는데 6일한 곳은 강원도 화천이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본인이 10년 전에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는 우발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시신을 어떻게 보면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서 했던 행적들은 대단히 치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완전 범죄를 위해서 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죠. 네, 완전 범죄를 노린 부분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부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부대에 문자를 보내요.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며칠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일수는 휴가 처리해달라라고 이제 부대에다가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뭐 무슨 일 있니? 뭐 이렇게 문자 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껐다가 켰다가 이러면서 마치 생활 반응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무슨 일이 뭐 큰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강남구 일원동의 배수로에 버려서 증거인멸도 시도합니다. 또 본인은 정금 발령을 받은 새로운 부대, 송파구의 부대로 나가서 태연히 근무를 했습니다. 신상 공개해야죠. 자, 이게 사실은 지금 살인, 사체 손괴, 아주 유기까지 중대 범죄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본인 주장은 뭐 우발적이다 얘기하지만 시작도 그렇고 그 뒤처리 같은 게 상당히 계획적인데 사실은 신상정보 공개 사안이 됩니다.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공익적 이유인데요. 이거 만약 공개가 된다면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아는 사람 거의 다 알 겁니다. 예. 다른 뭐 연쇄살인이나 다른 범죄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유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게 맞는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범행 동기를 빨리 밝히는 게 맞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경찰은 국방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피해자의 전화기 포렌식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수사를 좀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시신은 그래도 모두 다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가족 사랑이 남달랐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8월 5일날 돌아가셨고 4일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생네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처음으로 전달을 하게 됐어요. 첫 손주를 되게 바래하셨거든요, 손주를. 그래서 막 펑펑 우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행복해 하셨는데 다음날 근무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시게 된 상황이었죠.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유족들은 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사장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박 교수님 아드님이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께서 제보자의 아버지께서는 60대시고 한 회사의 기숙사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동료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병원으로 앰뷸런스 타고 실려가고 있다.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님이랑 막 다 부랴부랴 갔더니 이미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 사장과 이 어머니가 만나셨어요. 근데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와 말다툼이 좀 있기는 했는데 나는 쓰러지는 걸 못 봤다. 나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길래 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검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자, 지금 CCTV 영상이 잠깐 나가고 있는데 그 유족은 말이죠. 쓰러지는 걸 보지 못했던 사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대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공장에 찾아가서 그 사망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 네, 맞습니다. 유족들이 왜 충격을 받았는지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장 앞에서 지금 사장과 제보자의 아버지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보자의 아버지가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이 트럭에 지금 기대고 있습니다. 네. 트럭에 앉은 이후에도 말다툼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장이 갑자기 두 주먹을 쥐고 다가옵니다. 그 이후 제보자의 아버지는 바닥에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 사장은 쓰러진 모습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또다시 삿대질을 하더니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 상황을 좀 예.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딱 쓰러지고 나니까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빨리 쇼하고 있네. 약간 이런 눈치 아니에요? 자, 그렇게도 해석될 수는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최초 진술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유족의 주장이긴 하지만 최초는 어떻게 했냐면 사무실에 있었는데 응송되는 소리를 보고 나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걸 봤다라고 쿵 소리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쓰러지는 것 자체를 못 봤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일어나! CCTV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이 없어요. 지금 두 사람이 다툰 모습, 삿대질 모습이 있었고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아버지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말 그대로 뭐 일어나라, 뭐 일부러 쓰러졌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모습이 있었는데 그냥 현장에서 벗어나는 사장의 모습. 아마 이 유족들이 이거 CCTV를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 짐 챙기러 갔다가 경찰하고 같이 이때 계속 그 얘기했대요. 뭐 영상 보면서 제발 사장님 들어가지 말고 아버지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아, 이미 다 끝난 이후에 그 저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요. 사장님 제발 구해주세요. 그냥 구해줬으면 살 수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면서 자, 두 사람은 사장과 직원으로 11년간을 호영호재하면서 알고 지낸 자, 무려 알고 지낸 30년이 넘은 그런 사이랍니다. 자, CCTV 영상을 보니 30년 지기가 바로 코앞에서 저렇게 쓰러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가버릴 수 있느냐. 억장이 무너져 내리셨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가 봐도 쓰러지세요. 근데 사장이 그거를 4에서 5초가량을 분명히 쳐다보고 나는 모른다는 식의 제스처와 함께 뒤로 돌아가 버리세요. 그 뒤에 영상에 보면은 한 3분가량은 아버지가 의식이 있더라고요. 일어서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힘이 안 들어가서 팔만 다리만 이렇게 조금 간신히 움직이는 정도로 의식은 있으셨더라고요. 사장이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최소한의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사실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사장으로서의 직원관계는 당연히 의무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장이 회피했다는 거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 변호사님, 뭐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른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자,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쇼하고 있네 하다가도 왜 가서 이래. 야, 왜 이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렇게 이렇게 아버님이 쓰러지는 걸 보고 사장이 4, 5초 뒤에 그냥 떠났을 때 그때가 8시 26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잠깐 들으신 것처럼 그 이후에 CCTV를 봐도 아버님이 계속 팔다리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직원들이 쓰러진 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31분입니다. 이미 5분가량이 지났던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직원들이 쓰러져서 신고를 하고
35분 이때까지도 나중에 이제 119 구급환자 그 구급일지를 보면 직원들이 말했다면 계속해서 의식도 있었고 호흡도 있었다라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다가 한 40분경이 됐었을 때야 의식과 호흡이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구급차가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이제 돌아가신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저게 한 10분 정도 당겨졌더라면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족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우리 흔히 골든타임 하잖아요. 예. 그걸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장례식장에 찾아왔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 2번째 대면이었다는데 그 과정에서 사장이 보인 태도, 유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가 왜 사과를 해?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와서 처음 마디가 최소 사과가 아닌 위로나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는 게 우선이 아니겠냐. 근데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 그만둔다고 말을 아버지가 하고 뒤돌아가다가 혼자 다리에 걸려 넘어지더라. 위로하러 오신 거냐 아니면은 방어하러 오신 거냐 따지고 듣다 보니 이제 옆에 사모 같은 경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아드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장은 갑자기 너가 왜 사과를 하고 왜 무릎을 꿇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네. 왜 말립니까, 거기서? 자기도 무릎을 꿇든지 해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인데, 네, 뭐 사과를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이제 상정이죠. 근데 맨 처음에는 또 뭐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본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근데 말을 바꿨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더라.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족께서 아니 지금 방어하러 오신 거냐 사과하러 오신 거냐 사과가 우선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계시던 이제 사장님의 부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왜 무릎을 꿇냐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보하신 분께서 너무 속상한 건 아버지께서 그 전날 손주를 이제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일하는 게 좀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까는 싶었지만 우리 손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일단 유족들은 처음에는 경찰로부터 이제 병사로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사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한 것처럼 30년 직이었기 때문에 사장하고 처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제 그 사장이라는 분의 태도 때문에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하고 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처음에 쓰러지게 된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사장 때문에 쓰러진 거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자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 자기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된 사람을 구호해 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그때부터 생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길 가다가 누가 쓰러지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더 나가서는 저게 근무 상황 중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으면 근무 상황 중이었다라면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 때문이라도 보호해야 될 조치를 취해야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과연 정말로 아버지의 죽음까지 이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죠. 유기치사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기 버려두면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지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좀 하셨지만 계약상 의무도 있어요. 근로자고 자기는 감독자, 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더 떠나서 저는 계약상보다는 본인이 원인을 지금 제공했어요. 삿대질하면서 우리 CCTV에는 음성은 나오지 않지만 뭔가 격렬한 어떤 반응들이 있었고 그 직후에 넘어졌고 그 넘어진 거를 방치하고 가는 바람에 사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유기치사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 사장이라는 분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새벽 늦게까지 대리기사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못 보던 새 명품 가방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또 명품 쇼핑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적반하장이었는데요. 오히려 남편에게 충격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 글쎄 일단 제보자분은 40대였고 이제 아내분과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아이가 생겨서 또 임신을 해서 또 결혼을 서두르려는데 처가집이 될 쪽에 처음 인사 들어갔을 때 예비 장모님이 술이 좀 취하셔가지고 술 기운에 아유 우리 딸이 초혼이 아니니까 좀 잘해주게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놀라긴 했는데 뭐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 당연히 또 용서를 해야겠다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자, 이 아내의 과거를 묻고 잘 살려고 했는데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네, 남편이 정근이 되고 주말 부부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고요.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아내가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수익은 없이 이렇게 나가는 돈만 계속 생겼던 겁니다. 심지어 아내가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명품 가방에 외제차까지 사들였고요. 아유. 이게 아내 빚이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커지니까 결국 남편까지 빚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내가 그런데도 당신이 집안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결국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도 대리기사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내의 빚을 갚기 위해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했는데요. 이때 아내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장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위장 이혼? 네, 위장 이혼.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말을 딱 잘랐습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아내가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평일에도.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느 날에는 나를 잡고 그냥 집을 급습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는 아이는 어린 딸 혼자 TV를 보고 있고 아내는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가 그 시간에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봐라 우리 위장 이혼만이 답이다. 그래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고 우리 딸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잘못된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뜻대로 위장 이혼을 했고 대신에 위장 이혼일 뿐 부부관계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각서를 서로 썼다고 합니다. 자, 각서까지 쓰고 위장 이혼을 한 부부. 그런데 얼마 뒤에 남편은 딸아이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자, 실제 제보자 이 남편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빠는 애인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해야 하니까 엄마는 애인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삼촌 우리 집에 와서 술 먹고 엄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잤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삼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데려오는데 그 삼촌이 엄마 애인이래.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박 변호사 애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충격적입니다. 말씀처럼 위장 이혼을 한 다음에 어느 날 뭐 주말 부부를 하면서 딸을 데리고 동물원에 놀러 갔는데 딸이 갑자기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애인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냐니까 엄마는 애인이 있어. 엄마는 삼촌이 한 명 있는데 삼촌이 술 먹고 들어와서 잠도 자고 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도 애인이 있다. 그래서 나도 애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아이한테 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너무나 이 얘기를 들었던 남편 화가 상당히 나죠.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너 바람 피우냐?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예. 내가 무슨 바람 피우냐? 이혼하고 내가 만난 남자인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위장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각서까지 쓰고. 참 전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나 상간자 소송이라도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지금 굉장히 냉랭한 상태였는데 그 상간자로 지목이 된 남자한테서 남자한테서 오히려 거꾸로 전화가 왔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요? 그리고 전화 받자마자 바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상간남이 너 내 여자한테서 떨어져라고 남편한테 욕을 하더랍니다. 너무 이게 적반하 정도로 뭐 기가 막힐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폭언을 들으면서도 이 남편이 하나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너네 둘이 도대체 그렇죠. 언제부터 만났냐. 시기가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시기가 이 남자에 따르면 상간남에 따르면 아내가 위장 이혼하자고 하기 전에 이미 만나서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자, 뭐 이 아내라는 사람이랑은 뭐 안 봐도 그만이지만 중요한 건 딸아이잖아요. 네. 응? 그래서 제보자도 지금 딸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간남이 딸이 사는 집에서 거의 반동거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상간남은 아내보다도 10살이 어리고 좀 유흥업소를 들락날락 거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린 딸이 엄마의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 상간남과 함께 있다는 소리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성은 위장 이혼을 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건 안다면서도 하지만 이 아내의 불륜에 대한 상간남 소송은 물론이고 그 이제 지금이라도 딸을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유, 자, 위장 이혼을 한 아내가 외도했어, 외도. 자, 딸의 양육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계시는데 양 변호사님. 일단 이혼 취소 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통해서 이런 걸 당했을 때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부정행위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 밑에서 자라는 게 더 아이의 복리에 더 좋을 것이냐라는 걸 다퉈지게 되는데, 저런 얘기를 정말로 아내가 했다라면 아빠도 애인 있어, 나 애인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적격하죠. 다만 거기에 중요한 건 또 경제적 어떤 능력 같은 것도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남편분의 제보자분의 양육권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딸아이 앞에서 그러니까요. 세상에 엄마라는 사람이 이 삼촌이라는 사람하고 뭔 짓을 했길래 애가 그걸 봤다. 이거 학대 아닙니까 이거? 아주 좀 엄격히 말하면 아동 학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위장 이혼 이게 정말 의도된 어떤 처음부터 상관하고 그런 걸 하고 부정행위를 한 다음에 일부러 각서 같은 걸 쓰면서 위장 이혼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뭐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 뭐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증거만 있다면 상간자 소송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이의 어떤 양육권은 지금 아빠가 지금 가져가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교수님. 네, 저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삼촌, 술, 침대, 애인 뭐 이런 단어라는 거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엄마의 생활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은 아이의 정서나 인간관 또는 윤리관 이런 거에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엄마가 기르는 거 조금도 지금으로서는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빠께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도 전해주시죠. 네, 가족분들도 딸을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한인자님, 빨리 딸을 데리고 올 방법을 찾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혜영님도 아빠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힘든 날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날들 끝에도 희망은 있다. 살다 보면 문자 한 통에도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의 도움이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에 은행은 그 어떤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은행연합회. 탈모 고민 찾아보시나요? 찾을 필요 있나요? 판시들이 있는데 덜 빠지니까, 많이 찾죠? 굵어지니까, 계속 찾죠? 풍성해지니까. 10년 연속 판매위 덜 빠지게, 굵어지게, 남녀 모두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드, 여자도 풍성. 자,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죠.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피의자 20대 여성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